지난 3월 11일 WHO에서는 세계적 유행을 뜻하는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1948년 세계보건기구가 설립된 이후 1968년 홍콩 독감, 2009년 신종플루에 이은 세 번째 팬데믹 선언, 공포와 불안감이 갈수록 높아가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각 나라별 코로나19 대처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던 중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발병 지역을 통째로 봉쇄, 고립시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많은 공장과 상점들을 폐쇄시키고 학교의 개학이나 개강도 무기한 연장시켰습니다. 정점을 지나 바이러스 확산이 어느 정도 진정된 지금, 이제는 해외에서의 역유입을 우려해 3월 28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라는 봉쇄 카드를 꺼내들고 나섰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이탈리아입니다. 사망자 3명 중 1명이 이탈리아 사람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이탈리아는 전국 이동 제한령과 학교 휴교령을 내리고 마트와 약국을 제외한 모든 상점엔 폐점 조치를 했습니다. 스페인 역시 하루 사망자가 800명을 훌쩍 넘길 정도로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코로나19 확산세에 30일부터 2주간 전국 봉쇄령을 내리는 등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입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소극적인 방역 대책을 내놓았던 영국 역시 최근 사망자가 급증하여 뒤늦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동 제한령을 내리고 슈퍼마켓과 약국을 제외한 상점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3주간 결혼식까지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프랑스는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등 유명 관광지는 물론 식당이나 극장 같은 상업시설도 모두 문을 닫게 했고 지난 17일부터 15일간 전국민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약 10만 명의 경찰을 거리 순찰에 투입시켜 외출 허가증을 소지하지 않고 무단 외출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럽뿐 아니라 미국의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으며 앞으로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전망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 제한, 단체 모임 금지 같은 조치 등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디즈니랜드를 포함한 박물관, 미술관 등도 모두 문을 닫았고 브로드웨이 공연이나 미국 프로농구 같은 스포츠 정규 시즌도 중단됐습니다. 중남미 지역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잦아들지 않자 과테말라나 온두라스는 국경을 폐쇄하고 통행 금지령을 연장하고 학교와 학원에는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호주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자국민 출국 금지를 내렸습니다. 또한 결혼식은 두례를 포함해 5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고 장례식은 10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방역 지침까지 내놨습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어기면 벌금으로 최소 1,000호주 달러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방역 모범국 가운데 하나로 뽑히는 대만에서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고 4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최근 코로나 환자가 매일 2자릿수 이상으로 늘어나자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팔찌까지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평안팔찌라는 이 팔찌를 차고 정해진 지역에서 이탈할 경우 경보가 울림과 동시에 관계자에게 바로 통보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무시무시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인도는 지난 24일, 21일 동안 전국 봉쇄령을 내렸는데 이 기간 학교를 비롯한 교통, 산업시설을 모두 폐쇄시키고 사람들의 외출도 엄격히 제한시켰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외출을 하는 사람은 바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경찰들이 나무 몽둥이를 들고 다니다 이들을 발견하면 즉시 몽둥이로 때리거나 맨손으로 뺨을 때리거나 얼차려를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나라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진단검사로 확진자를 찾아내고 치료에 나서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위치 추적을 활용한 광범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을 격리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봉쇄나 격리 없이 사회적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확산 차단 효과가 보이자 일명 한국형 모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시작된 드라이브스루 검사는 이미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도입했고 한국의 진단키트를 수출해달라는 요청도 몰려들고 있습니다. 마땅한 치료약도 백신도 없는 상황에선 그야말로 방역이 최선인 상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계 각국에선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은 버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같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동참,
코로나19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며 무서운 속도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상에 시달리다가 끝내 사망에 이른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24일 중국 공무원 연합방역지휘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29명의 부검을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사망자에게 발견된 5가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내용은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의 부검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증상이 경미하거나 완치된 사람의 경우 대부분 후유증 없이 회복된다고 하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부검을 통해 발견된 첫 번째는 심각한 폐 손상입니다. 2020년 2월 16일 중국 화중과기대 퉁지의학원 법의학과 류량 교수는 가족들의 동의를 받고 코로나19 사망자의 첫 번째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폐는 손으로 만졌을 때 스펀지 같은 질감이 느껴져야 하지만 사망자의 폐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였고 엄청난 양의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류량 교수는 중국 CCTV와의 인터뷰를 통해 폐가 더 이상 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연합방역지휘부는 다른 28명의 사망자 부검 결과 역시 전체적으로 폐가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전했습니다. 부검을 통해 발견된 두 번째는 작은 기관지 속에 발견된 많은 분비물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코나 입을 통해 산소를 들이마시면 산소는 목에 있는 기관을 통해 내려가서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지는 기관지를 통과하여 더 작은 기관지, 새 기관지로 이동합니다. 이 새 기관지 끝에는 폐포라는 공기주머니가 달려있는데 여기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새 기관지에 분비물이 많아지면서 산소 공급을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부검을 통해 발견된 세 번째는 사망자의 폐 속에 여전히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부검의들은 전자현미경으로 폐를 관찰했고 폐포의 상피세포와 폐대식세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입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발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폐를 통해 침입한 뒤 전신으로 감염되는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부검을 통해 발견된 네 번째는 면역기관이 손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면역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인 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망자의 경우 비장의 림프 구수가 감소해 있었고 그중 일부는 괴사한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 감염된 것인지 감염이 되어 면역체계가 손상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검을 통해 발견된 다섯 번째는 간, 심장, 신장 등 다른 장기의 손상이 발견된 점입니다. 의료진들은 사망자들이 본래 앓고 있던 기저질환의 영향일 가능성도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아마도 폐가 심하게 손상되면서 산소 공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른 장기들 역시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손상되었을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중 산소 포화도가 낮은 환자들이 있어서 기계호흡 등의 산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위 5가지 내용은 코로나19 사망자의 부검 결과입니다. 증상이 경미하거나 완치된 분들은 회복된다고 하니 코로나19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게 회복되시길 기원합니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감염병 코로나19. 지구촌 어디에도 코로나 청정 지역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선 기온이 올라가 날씨가 더워지면 코로나19도 수그러들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 이야기는 사실일까? 오늘 영상에서는 기온과 코로나19의 관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얼마 전 중국 베이징의 한 대학 연구팀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도시의 기온과 습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 높은 기온과 습도에서는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낮았다며 여름이 오면 코로나19의 전파도 줄어들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또 다른 연구팀 역시 코로나19가 8.72도에서 가장 빠르게 전파되며 기온이 그 이상 오르면 확진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와 유전적으로 비슷하다고 알려진 사스는 지난 2002년 12월 한겨울에 발생해 이듬해 여름 기온이 올라가며 순식간에 소멸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스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인 코로나19도 기온이 올라가면 그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온이 높은 국가들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서 코로나19가 여름에 종식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평균 최고기온 32도를 넘는 말레이시아에서는 3월 15일 하루에만 신규 확진자가 190명이 발생하는 등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1년 내내 월별 기온이 30도를 넘는 싱가포르 역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일까? 사실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는 기온이나 습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를 좋아하는 바이러스는 그래서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 오래 생존할 수 있고 더 멀리 이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파력도 세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연구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존율에 대한 실험을 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온이 4도씨일 때 28일까지 생존해 있었고 기온이 20도씨, 습도가 50%일 때 3에서 5일 사이에 사멸했으며 기온이 40도씨일 때는 최장 5일까지 생존해 있었고 습도 80% 이상에서는 6시간 이내 사멸했다고 합니다. 기온이 따뜻할수록 더 많은 습도를 머금을 수 있는데 이런 습한 환경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배출되는 바이러스 비말에 많은 습기가 달라붙게 되고 결국엔 비말이 너무 무거워져 땅으로 가라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도나 습도에 취약하다는 것이 전염성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에 살든 중국에 살든 이란에 살든 브라질에 살든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에서 건물에서 비슷한 밀도로 에어컨이나 난방기구를 틀고 모여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기온이 올라가는 것만으로는 코로나19의 소멸을 장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근 WHO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근거로 코로나19는 덥고 습한 지역을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전염될 수 있으니 기후에 관계없이 보호 조치를 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인류는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유행병과 공존해야 하며 장기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기 중 하나는 바로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는 것입니다. 비누에 있는 계면활성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어막인 지방질을 파괴해서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고 하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천적 비누로 손 씻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만큼 맹렬한 속도로 전 세계를 공격 중인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 그런데 이 와중에 엄청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군용기를 보내거나 대통령 전용기까지 보내 모셔가고 있는 그것.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산 진단키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산 진단키트가 왜 이렇게 곽강을 받고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한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모범으로 삼아 따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코로나19 확진자를 신속하게 진단해 조기 격리하는 것이 방역은 물론 사망률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12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출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진단키트를 만들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는 지난 사스,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과 같은 질병 관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과 연구들을 수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메르스 사태 이후 2017년 질병관리본부가 개편이 되고 이때부터 바이러스 검사키트 모델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국내의 많은 바이오 업체들 역시 빠른 진단의 중요성을 느끼고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인플루엔자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며 진단키트 개발에 힘을 써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직 국내에 감염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도 전인 1월 27일 설 연휴 질병관리본부는 진단기기 개발업체 20여 곳과 긴급히 모여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개발 회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인 2월 4일 첫 번째 진단키트가 긴급 사용 승인을 받고 사흘 후인 7일부터 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발빠르게 진단키트를 만들어낸 덕분에 2주 후 갑자기 확진자가 5,000명 가까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단키트는 어떤 원리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일까? 보통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데는 분자진단법이나 항원항체법, 세포배양법 등이 쓰입니다. 하지만 항원항체법은 에러율이 높고 세포배양법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분자진단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DNA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RNA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이 분자진단법에 속합니다. 처음 코로나19 진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했던 방법은 판코로나 판별법으로 코로나19가 기존에 없었던 바이러스인 만큼 사스나 메르스 등 사람이 걸릴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6종류들과 일일이 비교를 해서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에만 1, 2일 정도가 걸렸고 하루에 1000건도 처리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RT-PCR이라는 기법으로 바꾸게 된 것인데 RT-PCR은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검사법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만 존재하는 특이 유전자를 검출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유증상자의 가래나 침을 채취한 다음
거기에 유전자를 분리하고 증폭시켜서 이 유전자 염기 서열을 신종 코로나 양성 대조군과 비교하여 판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실시간 PCR 진단키트로 검사를 하게 되면 3시간에서 6시간 내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도 역시 95%에 달할 만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 기법은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멈추지 않고 더 빨리 더 정확한 진단키트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신 진단키트처럼 집에서도 10분 안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원 간편 진단키트나 항체 진단키트,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1분 안에 확진 여부를 판별하는 AI 의료 영상 분석 기술 등이 그것입니다. 미리 대비하고 준비한 덕분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에서 혈장 치료를 통해 회복한 환자들이 생겼습니다. 완치자 혈장을 통한 치료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위 영상을 참고 바랍니다.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대비로 우리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갔으면 합니다. 2013년에 개봉한 영화 감기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해 대한민국이 국가 재난 사태에 빠진다는 설정이 나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때 자연적으로 완치된 한 남자가 생깁니다. 그 남자의 몸에서 항체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인플루엔자를 치료하기 위해 그 남자의 혈액을 환자의 몸에 투여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과연 자연 완치자의 혈액을 투여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일까? 백신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 걸까? 이번 영상은 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방접종이라고도 부르는 백신은 라틴어로 소를 의미하는 바카로 표기합니다. 이는 에드워드 제너가 천연두의 예방법을 소의 천연두인 우두에서 발견하면서 바카라고 불렀던 것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백신이라는 것이 어떤 원리로 우리 몸을 보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1880년대 프랑스에 닭 콜레라가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미생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루이스 파스테르는 닭 콜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파스테르가 조수를 통해 콜레라균을 닭에게 주입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파스테르의 조수는 그걸 깜빡하고 잊어버리게 되고 며칠이 지나서야 콜레라균을 닭에게 주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콜레라에 걸려 죽을 줄 알았던 닭이 죽지 않았습니다. 파스테르는 닭이 죽지 않은 이유가 콜레라균이 숙주에게서 떨어진 채로 며칠 동안 방치되어 있으면서 그 독성이 약화되었고 그 때문에 닭이 죽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항체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줬을 것이란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파스테르는 이 원리를 토대로 광견병, 탄저병 등 여러 백신을 만들게 됩니다. 예방접종의 원리는 이렇게 아주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걸까? 이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백혈구 중에는 림프구라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림프구에는 선천성 면역반응으로 작용하는 NK세포와 후천성 면역반응으로 작용하는 T림프구와 B림프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이번 영상에서 다룰 녀석들은 예방접종과 관련된 T림프구와 B림프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백혈구의 한 유형인 대식세포가 병원체를 삼켜서 분해하는 식작용으로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신종 바이러스와 같이 처음 본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는 쉽게 방어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침입한 병원체를 인지하고 병원체와의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있는데 바로 T림프구입니다. 적군의 침입을 알아차린 T림프구는 B림프구에게 적군 맞춤형 무기를 만들 것을 지시하게 됩니다. 이는 B림프구가 병원체를 분석하여 병원체를 이길 수 있는 항체를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체를 만들어내기까지는 제법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B림프구가 해당 병원체에 맞는 항체를 만들어내면 항체가 병원체에 달라붙어서 독성을 무력화시키게 되며 힘을 잃어버린 병원체를 대식세포가 삼켜버리면서 완치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B림프구는 이렇게 한번 만났던 병원체에 대한 정보를 기억세포라는 형태로 남겨둡니다. 때문에 또다시 같은 병원체가 침입하였을 경우 빠르게 항체를 만들어서 적군을 소탕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가 완치된 사람들도 이 B림프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내어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이 생긴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방접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면역의 원리를 활용해서 죽은 병원균이나 약화시켜 독성과 증식을 억제시킨 병원균을 우리 몸에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로써 B림프구가 비교적 쉽게 항체를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하여
이후에 팔팔한 병원균이 침입했을 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다면 영화 감기에서처럼 항체가 있는 사람의 혈액을 주입하는 것으로도 치료가 가능할까? 혈액 중에서 액체 성분인 혈장을 분리하여 사람에게 주입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만들어진 항체가 혈장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95년 콩고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갈 때 생존자의 혈장을 8명의 환자에게 주입하여 7명이 회복한 기록이 있습니다. 2015년 국내에 메르스가 유행할 당시에도 혈장 치료를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환자가 회복되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혈장 치료의 결과가 확실한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병원체를 공격하는 항체가 다른 사람의 몸속에 있던 동일한 병원체를 공격하여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주입된 혈장을 외부 물질로 인지하게 된다면 과잉 면역 반응을 일으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주사 맞는 것은 정말 싫지만 건강한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연령 권장에 따라 철저히 예방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면역력에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에 좋다며 SNS상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알린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린은 아무런 향이 나지 않는 유황화합물인데 다지거나 써는 등 마늘의 조직이 손상되면 알린은 마늘 조직 속에 알리나제라는 효소와 작용하면서 알리신이라는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 알리신이 바로 마늘의 독특한 향과 매운맛의 범인입니다. 껍질에 쌓여진 통마늘은 맵지 않은데 깐마늘은 매운내가 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및 살균 작용을 하며 식중독균 같은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나 암 예방에도 탁월해서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중국인은 1.5kg에 달하는 생마늘을 씹어먹고 오히려 기도가 부어서 병원을 찾아온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너무 과하게 대처하다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늘과 더불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항염증, 항산화, 항노화 효과, 면역력 증진뿐 아니라 지방대사와 스테로이드 호르몬 합성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오렌지 주스의 가격이 20%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알리바마 버밍햄 대학의 이비인후과 조교수 제시카 그레이슨 박사는 비타민C 섭취를 늘리는 것이 바이러스성 질병을 줄이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고 말합니다. 대신 다른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면역력을 높여서 잠재적으로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케일, 시금치, 콜라드 그린, 순무잎, 겨자잎 등 녹색 채소였습니다. 그레이슨 박사는 이 채소들이 인돌3 카비놀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이 바이러스 감염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인돌3 카비놀은 독을 제거하는 효소를 자극하여 항산화, 항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의 발생을 줄이는 등 암 발생도 줄인다고 합니다. 다만 그레이슨 박사는 인돌3 카비놀이 코로나19에 특정적으로 테스트가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인돌3 카비놀이 함유된 채소가 면역력에 좋기는 하지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암에 걸린 경우에는 인돌3 카비놀이 오히려 암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만 섭취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SNS상에는 따뜻한 물을 마시면 체온이 올라가서 면역력이 올라가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따뜻한 물을 마셨다고 해서 곧장 체온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예방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음식은 없습니다. 다만 패스트푸드는 줄이고 규칙적으로 건강하게 잘 먹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으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감염 경로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